9월 29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관련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독자적 방위력을 갖는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혹여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미동맹과 전자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자권 조기 환수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 행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선거 전이나 후나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더 일관되고 구체화된 신념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만 지금이 이제 우리가 핵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서 이제는 명실공히 핵시대라고 할 수 있을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그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은 전술핵을 가져다 놔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서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이 아니고 전시작전권을 갖다 놔야 된다. 예,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전환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핵시대에 우리의 생존 전략, 생존의 의지에 대한 가장 어떤 정념이다.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정상국가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성이에요. 사실 전 세계에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그 신생 이라크 군대도 미국이 다 만들어준 군대지만 작전권 자기가 행사하고 있고, 예, 또 일본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역시 작전권은 자기가 행사하거든요. 또 심지어 뭐 냉전 시대 패전국인 독일조차도 예, 다 자기가 했죠. 그런 만큼 어떤 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 작전권을 갖고 오게 되면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정상국가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 정세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존하는 식의 안보, 거의 뭐 우리 운명을 미국에 아웃소싱하다시피 이렇게 의존하는 나라로서 과연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안보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주권이고 그 핵심에는 전시작전권이 놓여 있다. 예,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수 언론이나 또 이제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전략핵도 가지고 있고 전술핵도 갖고 있지만 그야말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전시작전권을 공유하는 개념. 그래서 일종의 주권을 5대5, 50대 50으로 나누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주권 국가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주로 보수 성향의 야당은 뭐든 미국하고 나눠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예, 국가 주권도 나눠서 행사하고. 주권을 나눌 수 있습니까? 또 유족들이 저 재산 분할할 때 싸우는 거 보십시오. 또 검경 간에 수사권 놓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 괜히 나누는 거, 공유하는 거 얘기하다가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권은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이에요. 의존적이라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체제를 갖췄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동해에 네. 전략 폭격기를 우리하고 협의 없이 보내서 네. 여차하면 교전 상황을 불사하고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원비 폭격기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의 백조라고 이야기는 비원비 편대를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의 그 공역 근처에 그 진입을 시키는 정말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 시위를 했어요. 우리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언제든 미국은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 국익에 맞게 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작전을 우리가 찬성했겠을까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 없이 간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미국 맘대로 가서 2시간 전에 통보했습니다. 2시간 전. 예, 들어가기 2시간 전이에요.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자, 국가 간의 이익이 다를 때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그것이 각자의 국익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익을 추정할 때 이렇게 이번 그 지난 주말에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존적인 국가의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어떤 그 의지대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역량이 부족하죠. 매사를 다 의존하고 심지어 작전까지 다 의존하고 이걸 뭐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지만 연합사령관은 한 번도 한국군 장성이 맡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미군 몫이고 정보, 작전, 기획 이 세 가지 기능은 한미연합사 내에서도 미국이 절대 한국에 양보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 인사, 군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핵심 기능을 거의 다 그 중요한 직위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연합사령부는 간판은 연합사령부지만은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또 그렇습니다. 다른 변형.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세계 6위권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나라고 또 누가 보더라도 국군의 날 행사 보셨겠습니다마는 중견 국가의 성숙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나라가 이제 전시작전권 하나를 제대로 행사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미래에 미국의 선의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이걸 언제까지 지속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뭐 핵 문제가 조만간에 타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안보 상황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한 명 운명을 개척해 보자고 하는 결기가 없으면 이 시대 극복 못합니다. 언제까지 의존하고 그러면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 없이 어떤 한반도에서 중대한 결심을 한다고 했을 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주도하겠다고 해야 미국도 존중합니다. 이를테면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동해상에 비원비 출격했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한국은 의례껏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어떤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결정해놓고 협의하거나 통보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니까 모든 걸 다 협의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국민들은 동맹이니까. 그런데 1994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하고 협의했느냐? 아니에요. 결정이 다 끝난 뒤에 통보했어요. 2003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또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통보한 거 아닙니까? 자,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가져온다고 해서 동맹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 가서 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동맹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무언가 더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 때 오히려 미국도 더 존중하고 동맹도 더 발전하고 성숙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영원히 미국에 의존하는 게 그게 오히려 동맹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동맹의 다는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죠. 네. 이 국가 간에는 논쟁이란 게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안보 상황이 긴박할수록 네. 각 국가 간에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조정을 하는 게 그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생각 자체를 미국에 맡기겠다. 내가 무언가 우리 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 자체를 맡기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처음 뿌리부터 네. 다 미국의 이제 종속이 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네. 항상 중요한 결정은 의례껏 우리가 따라오려는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토요일 자정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현실화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예컨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미국이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 시위를 단행한 데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선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럴 네. 위험이 대단히 높았는데 네. 요행이도 잘 넘어간 것은 네. 북한식 방산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식 방산비리? 레이더가 네. 그거 김정은 위원장이 재작년에 군부대 시찰하면서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잘 갖춰라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SA-5 네. 270km까지 날아가서 적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네. 이런 무기 체계가 다 있어요 북한에도. 네. 그걸 일단 레이더가 탐지를 해야 그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레이더가 가동이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이거 북한식 방산비리 아닌가 혹시? 그 소련에서 들어온 레이더인데? 그런데 소련제 레이더야도 방산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 탐지를 못하냐. 글쎄. 북한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방공망을 갖고 있는 북한이 네.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갔다 왔는데 북한이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를 알리려고 간 무력 시위로 간 건데 네. 북한이 모르고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우리 갔다 왔어. 이렇게 뒤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믿어줘. 우리 무력 시위 했단 말이야. 사실 우리 갔다 왔거든. 예. 이걸 알려줘야 그 많은 자산이 투입된 무력 시위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번에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네. 불량 무기가 지켜낸 한반도 평화. 이런 셈이에요. 불량 무기가 지켜낸 한반도 평화. 이거 사실은 그런 점 많습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 7일이었어요. 서해상에서 북한 함정하고 교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경보 사격했는데 북한 함정이 응산한 거예요. 그러면 둘도 없이 격파 사격이에요. 그래서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쏘라 그랬어요. 격파해라. 그래서 사격을 했죠. 그런데 포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불발탄이 그 포신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이런 불량 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상호 방산 비리가 이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역설이지만 네. 무기라는 거는 전쟁을 하라고 그 그렇죠. 전투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무기인데 네. 하필이면 그 무기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결국 교전 사태 없이 네. 평화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한두 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결국은 상대방한테 공세적 작전을 한 당사자가 네. 사실은 반격을 하면은 그때 또 방어를 해야 되는 부담이 매우 컸던 작전이었거든요. 네. 이번 작전이. 네. 매우 위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사실은 나 갔다 왔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이게 북한의 불량 무기 체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어이없는 웃음을 자꾸 웃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레이더가 고장나지 않아서 북한식 방산 비리가 없어서 탐지를 해서 예컨대 격발을 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갔어요. 네. 폭격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무인 정찰기를 먼저 보내서 어디에 북한의 위협이 있는가를 정찰을 했고 그다음에 미 해군 전자전기가 또 투입돼서 만일에 북한이 탐지를 했다 한다면
이걸 전자전, 예컨대 방해 전파를 발사한다든지 해서 그 레이더를 무력화할 준비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도 죽으러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계 최강의 군대가 가서 망신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번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68년도에 푸에블로가 그 원산 앞바다에서 네. 예, 북한에 납포된 사건. 네. 그다음에 3년 뒤에 미군 정찰기가 북한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사건.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그만한 준비도 없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있을 미군의 피해까지 고려해서 구조합이 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것까지 준비한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간 거고 언론에는 공군만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해군도 들어갔었다니까요. 예. 그다음에 해군 소속의 함정, 예. 전자전기가 투입이 돼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해군까지 들어간 것은? 제가 국방위원 아닙니까? 예.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인가요? 아니, 국방위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럼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확인을 직접. 이거 단독 기사예요. 지금 저희 이게 단독 네. 해군까지 갔었다는 건 진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 없어요. 보도된 적 없을 거예요. 김종대 의원이 품격시대 플러스 오셔서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네. 참여했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공개해버리니까 네. 리용호 외무상이 네. 앞으로는 격추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또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네. 영공이 아니라 공역이라 하더라도 공역, 예. 위협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오면은 격추하겠다. 네. 예,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북한은 이제 허를 찔린 것이죠. 상당히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기습을 당했다. 아마 지금 북한 내에서도 이 책임 소재를 두고 네. 상당한 자중질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북한 내부에서도 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허를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핵개발 국가 완전 성공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 논란이 그러니까 앞에를 보고 완전 성공 그러니까 뒤로 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체면이 뭡니까? 그다음에 괌에서 전략폭격기가 왔어요. 네. 그런데 8월 1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승인한 계획이 뭡니까? 괌 타격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괌에서 날아오기만 해봐라. 괌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또 큰 소리 쳐놓은 게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괌에서 날아와서 니네 그 앞마당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허를 찔려가지고 지금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북한도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북한이 다음 행동 어떤 걸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북한이 내부에선 자중질환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리되면 그 다음 행동에 다음 단계 행동에 나설 텐데 네. 군사행동일까요? 저는 화성 12호, 화성 12호. 그 중거리 미사일이 이게 괌 타격용인데 예, 그렇죠. 이걸 괌과 가장 유사한 거리로 아마 사격 훈련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8월 말에 한 번 쐈을 때는 네. 그 괌 타격 계획의 일환으로 쐈지만은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을지 연습 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도 괌으로 간 게 아니라 일본 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거리를 맞춘다고 쐈는데 한 300km 모자라. 3,400km 모자라게 떨어졌어요. 2,700km 날아갔는데 네. 그 괌까지 거리는 3,200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모자라니까 9월 초에 또 쏴요.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한 3,400km 나가니까 이번엔 한 200km를 더 나갔어요.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용어인데 아마 장윤성 기자님은 잘 모르실 건데 0.사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0.사격. 이렇게 시험으로 3발을 쏴가지고 그걸 삼각형으로 그려서 조준이 잘 되나 안 되나. 이 삼각형의 면적이 작아야 조준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벌어지면 그걸 진짜 사격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리를 0.사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번 쏴보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거는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괌을 갖고 이렇게 공방을 한 것을 그만하고 미 본토로 무대를 바꾸자. 북한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 본토 거리에 맞게 태평양 상황의 어느 지점으로 ICBM을 발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북한이 고각 발사, 그래서 이렇게 높이 써서 딱 떨어뜨리는 거였는데 이걸 정상 각도로 하면은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발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고각 발사를 한 이유는 남의 나라 영공을 지나간다거나 네. 또는 방공 식별구역을 통과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 때문에 네. 실험 목적상 네. 고각 발사라는 걸로 네. 대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해가지고 일본 영공을 2번이나 통과해버렸잖아요. 네. 그거에 거의 기절하던 일본도 요즘은 이게 또 날라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ICBM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토의 사정거리에 달하는, 미 본토까지 가는 사정거리에 달하는 비행을 실제로 한다면은 이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예컨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 2020년까지 3단계 전략에 따라서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것이 혹시 모르는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의 발언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됩니까? 일단은 네. 지금 출범한 지 한 120일 됐나요? 지금 정부가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운전석에 앉겠다 그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보겠다 네. 이런 예. 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해보니까 여의치가 않거든요. 너무 상황이 어려웠고 한국 대통령이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주변 외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그 주변국에 좀 끌려다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무언가 미래를 위한 하나의 포석 하나를 던졌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환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군의 자체적인 전쟁 억지력, 네. 뭐 삼축 체계라고도 하고 킬체인이라고도 예. 하고 이런 또 억지력과 방어 능력,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네. KAMD라고 하죠. 예. 예, 이런 그 중요한 국방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런 어떤 그 투자와 병행해서 전자권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을 네. 앞으로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참, 그 보수 야권의 그 주장에 대한 그 반대 담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뭐, 북핵 위협이 날로 심화되니까 이를테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또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네.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는 좀 어떻게 보수라면 전자권도 가져오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좀 다른 견지에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원래 전자권 환수는 보수의 담론입니다. 특히 국가의 안보 주권을 중시하는 게 보수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모름지기 전 세계 동서고금의 어느 군대를 보든 간에 네. 군인이 지휘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지 남의 나라한테 주십시오 이런 군인들은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네. 보수와 안보 그러면서 군의 지휘관들조차도 네.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전술핵을 가져오는 걸 여의치 않으면 핵무장까지 하자고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 하려면 전자권 필요합니다. 핵무장 하려면. 왜? 네. 아니, 그 독자적인 핵 옵션을 갖는 나라가 네. 작전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뭐 핵무기보다 더한 거 가져도 운용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자권하고 핵주권하고 이게 그 앞뒤 동전처럼 짝이 맞아야 네.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전자권은 또 가져오지 말자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이중적인 그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자권이라는 건 의지의 측면입니다. 네. 우리가 안보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의 측면이죠. 전술핵이나 핵무기는 무기의 측면입니다. 수단의 측면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꼭 전쟁 때문에 전자권을 가져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나라 아니냐. 사드도 그래서 미국이 배치하자니까 무릎 꿇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죠. 또 북한은 우리를 보고 미국의 괴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 주권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언젠가 평화 체제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작전권도 없어요. 이런 국가의 취약성을 계속 안고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네. 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우리가 일구성원으로 네. 당사자로 들어가려면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만 꼭 전쟁으로 가란 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서 약간만 각도를 틀면 푸른 초원의 언덕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타협을 이룰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평화 상태 네. 또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네.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뭐 이렇게 가는 그럴 거겠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다른 어떤 중간적인 종전선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종전선언. 예,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통일 국면이 열렸을 때 한국이 통일의 당사자가 맞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절대 강대국은 네. 한국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우리 국민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향후에 평화협정,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를 당사국으로 해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강대국인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꼭 미국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네.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우선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고 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자기 의지대로 결정한 것도 아닌 나라가 이러면서 이제 배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육자회담 때 우리가 주도해서 그 9.19 공동성명을 만들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3자 또는 4자가 평화 상태를 맞습니다. 위한 네. 남북 간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걸 문구에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합의하자고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9.19 공동선언 그대로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정말 평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상당히 크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만은 안 된다. 이 발언이 좀 보수 진영에서는 금원령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문정인 특보의 원래 지론이 네. 동맹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다. 그 목적은 평화여야 된다. 이런 네. 걸 원래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논리로서는 저는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남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구태여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문정인 교수하고는 항상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에 함께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라고 말하지 않는 동맹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발언을 하셨었죠. 집권 초기 안에. 미국에서 문정인 교수도 발언 많이 했지만 저도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제 발언은 언론에 하나도 주목이 되지 않고 아, 그래요? 일개 국회의원 발언이라고 그랬는지. 지금 마음껏 하십시오. 그 문정인 특보는 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무게 있게 보도가 됐죠. 네. 이제 같이 그런 모든 일정을 수행하고 국내에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 특보의 발언의 배경에는 여차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패싱, 우회하고 네.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한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여 이 발언이 지금 나왔을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 문정인 특보는 동맹론자예요. 원래는 보수입니다. 한미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고 평소에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은 네. 한미가 긴밀해야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못할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긴밀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쟁 억지나 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네. 그런 동맹도 있지만은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하다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변형하면 지금 문제의 발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맥락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네. 예, 단지 그 때와 장소가 어땠는가는 제가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만 이걸 또 언론에서 악용하기 좋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정치 문제와 되게 관리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실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의 진실 공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반면 강경화 장관은 그런 거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였고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진실 게임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자, 우선 네. 대화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두 분의 말씀으로 다 사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자, 우리가 7월 초에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안했는데 두 가지였어요.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북 군사회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도주의 차원에서. 네, 인도주의. 근데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네. 자,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홀로 북한하고 군사회담을 진행했을 때 이 국제공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분 말씀 중에 누가 옳으냐 하는 건 그 뒤에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문제는 강경화 장관한테 틸러슨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때가 7월 25일경이에요. 네. 네. 그때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북한이 ICBM을 발사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8월에 들어서서 그 북한의 군사회담을 원래 제안할 때는 어떤 의제라도 좋으니 한반도의 평화 문제,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 위기관리 문제를 갖다가 협의하자고 군사회담을 제안한 건데 네. 8월이 되자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그거는 뭐 한반도 평화 같은 큰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다. 단지 휴전선의 확성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저번에 목함지뢰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런 식의 국지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 낮은 수준의 한 라인을 설치하고 협력을 하자는 것 정도를 제안하자는 얘기지. 무슨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뭐 이런 더 나아가서 이 전략적인 문제를 협의하자는 그런 군사회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최초에 군사회담 제안할 땐 그 얘기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었던 거였다고. 네.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건 왜 축소가 됐을까? 그건 그 중간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화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따른 결과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사회담 제안한 거 별거 아니다. 미국이 너무 오해하셨다. 사실은 이거다. 뭐 아까 얘기한 위기관리 정도. 네.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북한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 그랬겠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 북한에 대한 대화 제안을 거둬들인 겁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는 네. 저기 남측에서 군사회담을 한다,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처음에 대답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남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회담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왜 하자고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결렬의 방향으로 갈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군사회담을 제안했을까요? 아무래도 성사에 대한 기대는 그렇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뒤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에 해명한 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격화시켜버리면 네. 그 자체로 결렬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걸 본인이 왜 결렬을 시킵니까? 그건 중간에 다른 외부 변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강경화 장관한테 온 틸러스 국무장관의 전화입니다. 전화. 예.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럴 바에라면 처음부터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럴 바에라면. 아니면은 전화를 왔다 하더라도 처음 생각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버텼어야 됐다.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입장이 바뀌고 오락가락이 됨으로써 결국은 얘기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빚은 것인데 문정인 특보는 이미 8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 초심은 유지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했어야 됐다 군사회담 제대로 내용을 물론 갖춰서. 군사회담이 될 가능성은 적었어요. 성사 가능성은 낮았다. 우리의 일관성, 책임성, 또 초기에 가졌던 소신 정도는 유지했었을 거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정도 아쉬움은 갖지 않았을까요? 참 이게 지금 위기의 한반도 정세가 이제 계속 우리 뜻대로 된다기보다는 국제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국제 정치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굳건하게 이 국면을 잘 핸들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변수 때문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질곡이 좀 생기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중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사실상 한중 정상 외교가 지금 마비 상태예요. 자, 미국하고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또 중국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한미 관계마저 상당히 불협화음을 보이는 인상이 외부에 표출이 됐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동맹은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생산적이고 건강한 동맹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 그걸 안 하면 미국의 행동은 점점 더 일방적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유지를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저 중국이라는 우회를 놔두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관계를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위중해지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핵 문제, 한미동맹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불안한 한반도 정세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끝으로 짧게 30초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하면 레드라인이라고 그러고 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만 제 눈엔 그게 레드라인일 수도 있지만 그린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린라인. 네, 오히려 대타요.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는 평화의 지혜도 같이 발전시켜 왔어요. 전쟁하는 기술만 발전시켜 온 거 아닙니다. 저 추석 때 이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 우수합니다. 우리 국민들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석 연휴는 불안해하지 말자. 맛있는 음식 실컷 먹자. 평화를 누리면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레드라인이 아니라 그린라인이다. 공포의 노예가 되면 진다. 공포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진다.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 다녀오셨습니다. 직접 가서 문서로 확인한 내용을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봤더니 최승호 PD 전출이 국정원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더라고요. 그 문자로 확인하신 순간 좀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 부서 핵심 성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저거를 이제 전출시키고 난 뒤에 부서 핵심 성과 이렇게 해서 연초에 아마 지난해의 성적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에서 핵심 성과다. 저하고 김미화 씨를 쫓아냈다 하는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국정원이 제가 무슨 마치 무슨 간첩 잡았다는 그 보고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자기네 성과로 보고를 하면서 저를 방송 못하게 하는 게 간첩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우 참 그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씁쓸하고 저를 쫓아내는 식의 또 우리 또 김미화 선생님을 쫓아내는 그런 식의 일로 국정원의 누군가가 월급을 받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을 받고 인사고과를 좋게 받고 아주 생활인으로서 집에 가서는 가장 역할을 하고 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돼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검찰 가서 사실 지난 한 9년 동안 검찰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늘
좀 탄압하는 곳이었고 네.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PD들을 뭐 잡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제가 가서 저를 사찰했던 국정원의 문건을 검사가 보여줬을 때 느낌이 참 남달랐습니다. 아,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라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감회가 오더군요. 예. 왜 국정원이 최승호 PD와 방송인 김미화 씨를 찍어서 사찰하고, 아니 어찌 보자면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잖아요. 네, 간첩도 아니고. 네. 왜 최승호 PD가 국정원에 타깃이 됐다고 생각이 좀 되십니까? 자기네 말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4대강 수십 6m의 비밀 말씀하셨지만은 그 프로그램은 이제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의 사업이다. 맞아요.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 이제 숨기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이제 폭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당시 핵심 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공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제가 뭐 의도를 가지고 아주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처리를 꼭 해야 되겠다,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지시가, 건데 청와대. 네. 국정원이 당연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고 난 2009년 초부터는 국정원이 이제 대통령의 손발이 돼서, 대통령에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잡아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다, 나중이다 따질 거 없이 공범자들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이 알아서 한다든지,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예. 혹시 검찰에 가서 직접 확인한 국정원 문건에 이를테면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는 문건이기는 하나 이것이 VIP에게 보고가 된다거나 청와대로 간다거나 이런 내용이 좀 확인이 좀 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문건 중에 VIP 보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VIP 보고 문서 맨 위에다가 VIP 보고. 제목이 VIP 보고라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밑에 물론 이제 내용에 저에 대한 내용 그리고 PD수첩을 보도본부로 보낸다. 보도본부로 보내가지고 뉴스 수준의 게이트키핑을 받도록 한다. 간섭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평소에 이제 PD수첩은 조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훨씬 이제 간섭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아니 문서에. PD를 기자로 막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PD수첩인데 이제 보도본부로 보내는 거는 이제 기자들 부서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힘드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보도본부로는 보내지 않고 편성제작본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를 왜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하는 분 있죠. 백종문이라는 분. 그분이 그 당시에 거기 본부장이었어요. 편성제작본부장. 그 편성제작본부에 저희 PD수첩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종문이라는 분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세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그 문건에 있는 내용이 조금 바뀐 형태로 실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찌됐든 MBC에서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프로그램, 그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말고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PD수첩이 정말 국민들이 항상 화요일 날 밤에는 봤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정권에 무슨 그렇게 큰 득이 될까? 이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것이 언론을 다 장악을 해서 본인의 홍보 방송, 정권의 나팔수 이런 걸로 그냥 다 만들어 버리려는 의도가 초반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두 정부가 이제 생기고 난 뒤에 네. 자기네가 선거에 이제 2번 졌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좀 잘못 생각하시게 된 게 공영방송을 자기네가 충분히 완전히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 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권을 잡으면 공영방송부터 자기네가 철저하게 장악을 해야 그 다음에 정권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네. 바로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네. 자신의 멘토라고 했던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보내서 네. 그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KBS 정윤주 사장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착착 MBC 엄기영 사장 쫓아내고 김재철 사장 내려보내고 PD수첩 없애버리고 김미아 씨 쫓아내고 손석희 선배 100분 토론에서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신경민 그 앵커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결국은 2011년 초 정도 되면 MBC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저도 PD수첩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셨습니까? 국정원 문건을 보면 이게 정권 초반부터 매우 정교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이명박 정부 언제?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가 2008년에 있었는데 그때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후에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아예 초반부터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큰 플랜 자체는 네.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이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광우병 파동이 있으면서 정권이 이제 초기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았죠. 네. 타격을 받으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더 독해지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고 또 국정원이 이제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강력한 실행 조건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졌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을 이렇게 장악한다. 네. 뭐 그리고 뭐 MBC는 뭐 민영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보수 신문들에게 네, 종합편성 채널들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을 보수 우위로 만들겠다 네. 하는 이런 큰 틀의 어떤 전략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화방송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끼리는 다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함께 일을 했던 관계들인데 제가 그 영화 공범자들에서 보면 윤기룡 국장인가요? 네.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최승호 PD 같은 사람. 좀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식 웃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최승호 PD를 자유롭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최승호 PD를, 그때가 이제 저를 PD수첩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6명을 쫓아내는 인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인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명이라는 거는 이제 PD수첩 PD 10명 중에 6명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폭의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PD수첩에 1년 이상 있었던 PD들은 전부 바꾼다는 그런 원칙에 의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원래 MBC 안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뭐 어디건 다 네, 전문가가 맞습니다. 사실 해야지 뭐 믿음성이 있고 잘하는 건데 PD수첩도 오래 한 사람들은 사실은 오래 하면 힘드니까 가고 싶어하는 게 딴 데로 가고 싶어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PD수첩은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탐사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있겠다는데.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있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보내는 거는 많이 했다고 보낸다. 1년 이상. 1년이라는 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PD들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국장이 설명을 하면서 한 얘기가 최승호 PD를 자유롭게 해주자. 최승호 PD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저 사람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힘든다는 건 이제 할 때마다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또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막 반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든다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이 혹시 국정원이 저를 쫓아낼 계획을 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MBC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윤기룡 그러니까 국장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승호 PD를 자꾸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최승호가 힘들 뿐이야라는 그런 이게 이제 결국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가라고 하는 게 나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 양반이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뭘 자유롭게 해줘. 좀 이런 정도로 웃긴다. 뭐 저 양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건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MBC 간부들, 당시에 MBC 간부들과 국정원과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 함께 공유하는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승호 PD를 비롯한 다른 PD수첩 PD들을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총대를 메고 간부들이 나섰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2010년 3월 달에 만든 문건이 있는데 그 문서가 일종의 이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예, MBC를 어떻게 착착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설계도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1단계가 이제 제작진 이제 좀 이렇게 좀 반항적인 자기네가 볼 때 반항적인 제작진들을 싹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세 번째는 MBC를 민영화시킨다. 그렇게 3단계 이제 설계도를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사실 웬만큼 다 진행이 돼서 민영화가 실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끈질기게 했지만 결국 무력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 뭐 이런 거가 있지만 대부분 다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참 문화방송의 찬란한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공범자들이라는 영화 한 편에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최승호 PD는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굉장히 짙다라는 평가. 이 정치색이 짙다는 것은 좀 이렇게 진실 보도를 정치색이 짙다로 치환해서 마치 뭔가 좀 뭐 정치적으로 이 공영방송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대목은 아닐까요? 그거는 좀 어떠셨어요? 정치색이 너무 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세 차례 그렇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습니다. PD수첩을 3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부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정치 색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뭐 우리 환경에 재앙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어떤 다른 정부 정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장이 컸던 거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도 부담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사실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 사실 PD수첩은 따지고 보면 과거에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프로그램이죠. 참여정부 시절에도 예를 들어서 뭐 황우석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좀 그 당시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했던 그분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정부에서도 별 뭐 자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있던 사람이
그때 와가지고는 뭐랄까 그 정말 보수 정부의 뭐랄까 눈에 들어서 자기가 어떤 뭐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저한테 심지어는 뭐 정치색이 짙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수십 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네. 수십 년을 같이 지낸 한 회사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사람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언뜻 생각을 해봐도요, 4대강 관련된 것은 사실 환경탐사 보도인 것이고, 네. 미래 세대와도 관련이 있는 우리 강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무슨 반정부 이런 거 아니죠.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정책에 비판해서 그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인 것인데. 그 당시 제가 뭐 비판을 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를 쫓아내기 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네. 뭐 그런 거예요.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3번, 그 다음에 검사와 스폰서. 맞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검사들 문제가 많았습니까? 검사들이 성접대 받고 등등. 맞습니다. 그거 3번 했지. 그 다음에 공정사회와 낙하산이라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은 네. 그 이전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PD첩에서 참여정부 당시에 낙하산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참여정부 시절에. 그거보다도 한 2배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낙하산이 얼마나 왔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얼마나 왔나. 이런 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왔다.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공정사회와 낙하산 하자마자 이제 인사가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색이 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탐사 보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관계가 없죠. 오히려 그 정부를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 제대로 하라고. 잘 받아들여주면 사실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비판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국정농단까지 일어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저는 이런 정도의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태를 일으킨 데는 그 정치색이 짙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던 또 김재철 뭐 이런 사람들 공영방송의 공범자들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기자들이 언론이 질문할 권리를 막아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질문한 청와대 기자들 다 받아치기만 하고 질문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에 또 PD, 저는 프리랜서 작가들까지 뭘 사찰을 했을까 싶었는데 PD 수첩 작가도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참고인 조사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쭉 이게 이른바 MB 시절에 있었던 적폐들이 하나하나 다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적폐 청산이 결국에는 국익을 해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 국익을 해친다는 말은 자기 개인의 어떤 신상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그런 행위죠.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거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건 밝혀야 됩니다. 게다가 그냥 지금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VIP 보고라는 제목으로 뭐 PD첩을 어떻게 보내고 뭐 등등 그죠? 최승호 뭐 전출시키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국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청와대 지시에 의한 국정원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또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아야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 저는 밝게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행적 시도라고 했거든요. 이런 퇴행적 시도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자신이 한 일이 대행적 시도고 지금은 그 대행적 시도를 대행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적폐들을 네.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그 우리 공범자들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네, 만나서 뭐 이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노? 이런 식이었어요. 아 정말요? 무슨 소리 하노? 이런 식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네. 아니 제가 MBC 출신인데 지금 보내신 김재철 씨가 와서 네. MBC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도 봤어요. 네.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이제 유체 이탈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의 정말. 아니 저는 지금 뭐 하냐고 최승호 PD께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아니 김재철 사장한테 아니 아니 저는 참 지금 뭐 해요 이렇게 예. 물어보시길래 예. 김재철 사장이 지금 뭐 하느냐고 예. 묻는 줄 알았어요. 예. 김재철 사장요 이랬더니 아니 당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나한테 관심을 갖지? 근데 어쨌든 뭐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일로 자신이 이제 지시한 방송 장악 계획에 따라서 제가 MBC에서 해고됐다. 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요? 그렇죠. 이렇게 물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고됐는데 왜 또 나타났지? 이런 거군요. 4년 전에도 네. 한번 제가 맞습니다.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때도 이제 뭐 4대강에 대한 그 지시를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고 그때 아마 저희가 누군지는 알았겠죠. 예, 알았는데 이제 4년 동안 못 봤으니까 생각이 안 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제 기억이 떠올랐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나 이런 순간적인 호기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체 이탈을 한 상태로 네. 그냥 순간적인 호기심. 네. 얘 뭐 하지? 네. 그때 뭐 쫓겨난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이클 무어하고 조지 부시가 대화 나누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마이클 무어는 최승호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5만 8,700 명이 봤습니다. 이 영화를. 굉장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봤는데 저는 업계 종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절 제가 정현주 사장 밀려 나오고 이럴 때 현장을 다 취재했었던 기자여서 그런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의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일단 재밌다고 이야기하죠. 네, 웃겨요. 굉장히 이제 웃겨요. 코미디 네. 같아요. 꼭 제가 이제 뭐 공범자들, 그러니까 방송사를 망친 전현직 사장들을 이렇게 불쑥 찾아가서 뭐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제 답변을 안 하고 도망을 자꾸 가니까 약간 추격전, 네. 무한도전의 추격신 같은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사실 모양새도 좋고. 그렇죠. 방송사 사장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공통점이네요, 정말. 그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수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 웃음을 대하는 그게 좀 달라요. 그냥 일반 관객들은 조금 폭소까지 가고요. 네. 이제 MBC 구성원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폭소는 절대로 안 나오고 실소가 나오다가 네. 이렇게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해온 세월이 또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하여튼 뭐 재밌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분노를 하시죠. 분노를 하시고 공영방송을 꼭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요즘 뭐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 공영방송 회복하는 그 돌마고 파티 네.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예. 이제 KBS, 마봉순이 MBC, 이제 MBC고 MBC. 고봉순이 이제 KBS인데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늘 이제 금요일이면 집회하는데 어제는 추석 연휴라서 이제 목요일을 했습니다. 다음 연휴 끝나면 다시 또 목요일을 하는데 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예. 같이 이제 막 구호도 외치시고 가수들하고 같이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업하는 그 KBS, MBC 구성원들이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영화 중에도 나오는데 저도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 김민식 PD가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장경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계속 하는데 그 부인께 이제 물었더니 당신 혼자 조직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당신만 또라이 취급받는다 이런 얘기가 펑펑 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MBC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명박근혜 정권 사이에 그 경력 기자 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MBC가 과거에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했던 그 MBC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원적 회의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동안 참 많이 망가뜨려 놨어요. 네. 사실입니다. 좋은 아나운서들이 뭐 11분이 MBC를 그만두고 나갔고 또 많은 예능 드라마 PD들도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MBC 간판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을 뭐 스케이트장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완전히 못하도록 몇 년 동안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빈자리를 경력 기자들을 뽑았어요. 네. 경력 기자들을 뭐 자기네 말로 지역도 봤다. 지역을 봤다는 거죠. 아마 호남 분들을 안 뽑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지향 같은 걸 물어봐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뭐 세월호 지금 천막이 광화문에 있는데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물어요. 그런 걸 물어가지고 정치적인 지향을 확인을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정말 범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뽑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기네들한테 충성을 해야 뭐 좋은 출입처주고 또 뭐 앵커 시켜주고 뭐 특파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언론노조 MBC 본부라는 원래 MBC 노조 이 노조에서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지 않으면 네. 탈퇴서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앵커도 될 수 없고 보직부장도 할 수가 없고 연수도 안 보내주고 특파원도 안 보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와서 이제 뭐 하고 싶지 그러면은 뭐 가서 탈퇴하고 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동안 그렇게 이제 탈퇴를 하고 가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자기네 동료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흑검댕을 이렇게 묻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네의 원래는 정말 극히 일부였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덩치를 키워서 네. 그 MBC 내 이제 적폐 세력들이 좀 더 이제 규모를 키워서 크게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네. 그러나 결국 그 기도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제 MBC 노조를 지키면서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견뎌왔고 마침내 파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어떤 기도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심지어 방송 자체를 뉴스를 녹화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던지고 이제 파업을 하러 가버렸으니까 예. 엔지니어들 다 이제 가버렸으니까 뉴스를 냈고 녹화를 생방송으로 못해서 생방송으로 못하니까 이제 뉴스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예. 그러니까 뉴스데스크 말고 뭐 전용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녹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녹화로 하는 MBC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라이브로 하는 거죠? 예, 라이브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라이브라는 네, 라이브가 게. 당연하죠. 예. 당연한 건데
뉴스니까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녹화로 하면은 그게 시간도 아니죠. 걸리고 그렇죠. 네. 완전히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건데 공영방송으로서 사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완전히 간 거죠. 그렇군요. 지금 KBS, MBC, KBS 파업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파업이 길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어쨌든 이제 고대영, 김장겸 이 두 사람이 물러나야 파업이 해결이 되고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이제 구성원들이 다시 돌아가서 방송을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국가기관들이 사실은 그동안 MBC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MBC 전현직 사장들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MBC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방문진이 MBC 관리 감독을 완전히 엉망으로 했고 사실상 MBC를 망치는데 함께 동조를 해왔던 공범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해왔던 주도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문진에 대해서 방통위가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이라든지 이분 아시죠? 고용주. 네, 잘 알죠. 고용주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 대표 시절에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또 그 우리 저 공범자들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촛불 시위 당시에 박근혜 탄핵하라는 촛불 당시에 이제 태극기 시위를 MBC는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MBC 신뢰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 태극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MBC를 꼭 무슨 탄핵 반대 세력의 진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 공영방송의 관리자로서는 한시라도 사실 놔둘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렇군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5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끝으로 30초만 짧게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MBC로? 해결이 다 되면. 네, 제가 이제 뉴스타파라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하는 그 새 독립 언론에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사실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 회복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면 저는 MBC로 돌아가서 다시 살리는 일에 이제 매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작권 환수 논란으로 불거진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또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사태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시민의 몫입니다. 현명한 시민들을 위한 시사 토크쇼 품격시대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기획. 이 세 가지 기능은 한미연합사 내에서도 미국이 절대 한국에 양보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인사, 군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핵심 기능을 거의 다 그 중요한 직위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연합사령부는 간판은 연합사령부지만은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또 다른 변형.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세계 6위권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나라고 또 누가 보더라도 국군의 날 행사 보셨겠습니다마는 중견 국가에 성숙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나라가 이제 전시작전권 하나를 제대로 행사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미래에 미국의 선의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이걸 언제까지 지속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뭐 핵 문제가 조만간에 타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네. 안보 상황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한 명 운명을 개척해보자고 하는 결기가 없으면 이 시대 극복 못합니다. 예, 언제까지 의존하고 그러면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 없이 어떤 한반도에서 중대한 결심을 한다고 했을 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주도하겠다고 해야 네. 미국도 존중합니다. 이를테면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동해상에 비원비 출격했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한국은 의례껏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어떤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네. 결정해놓고 협의하거나 통보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한미 동맹이니까 모든 걸 다 협의하겠지. 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국민들은 동맹이니까. 그런데 1994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네. 계획을 수립할 때 네. 우리하고 협의했느냐? 아니에요. 결정이 다 끝난 뒤에 통보했어요. 2003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또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서지컬 스트라이크, 네. 정밀 타격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네. 통보한 거 아닙니까? 자,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가져온다고 해서 동맹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 가서 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동맹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무언가 더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 때 오히려 미국도 더 존중하고 네. 동맹도 더 발전하고 성숙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영원히 미국에 의존하는 게 그게 오히려 동맹의 모든 것처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동맹의 다는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죠. 네. 이 국가 간에는 논쟁이란 게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안보 상황이 긴박할수록 네. 각 국가 간에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조정을 하는 게 그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생각 자체를 미국에 맡기겠다. 내가 무언가 우리 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 자체를 맡기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처음 뿌리부터 네. 다 미국의 이제 종속이 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네. 항상 중요한 결정은 의례껏 우리가 따라오려는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토요일 자정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현실화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예컨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미국이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 시위를 단행한 데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선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럴 네. 위험이 대단히 높았는데 네. 요 행위도 잘 넘어간 것은 네. 북한식 방산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식 방산비리? 레이더가 네. 그거 김정은 위원장이 재작년에 군부대 시찰하면서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잘 갖춰라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SA-5 네. 270km까지 날아가서 적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네. 이런 무기 체계가 다 있어요 북한에도. 네. 그걸 일단 레이더가 탐지해야 그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레이더가 가동이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이거 북한식 방산비리 아닌가 혹시? 그 소련에서 들어온 레이더네? 그런데 소련제 레이더야도 방산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 탐지를 못하냐. 글쎄. 북한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방공망을 갖고 있는 북한이 네.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갔다 왔는데 북한이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를 알리려고 간 무력 시위로 간 건데 북한이 네. 모르고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우리 갔다 왔어. 이렇게 뒤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믿어줘. 우리 무력 시위 했단 말이야. 사실 우리 갔다 왔거든. 예. 이걸 알려줘야 그 많은 자산이 투입된 무력 시위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번에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네. 불량무기가 지켜낸 한반도 평화.
이런 셈이에요. 불량 무기가 지켜낸 한반도 평화. 이거 사실은 그런 점 많습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 7일이었어요. 서해상에서 북한 함정하고 교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경보 사격했는데 북한 함정이 응산한 거예요. 그러면 둘도 없이 격파 사격이에요. 그래서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쏘라 그랬어요. 격파해라. 격파해라. 그래서 사격을 했죠. 그런데 포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불발탄이 그 포신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이런 불량 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상호 방산비거나 또는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에 실험 목적상 고각 발사라는 걸로 대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해가지고 일본 영공을 2번이나 통과해버렸잖아요. 그거에 거의 기절하던 일본도 요즘은 이게 또 날라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ICBM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토의 사정거리에 달하는, 미 본토까지 가는 사정거리에 달하는 비행을 실제로 한다면 이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예컨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 2020년까지 3단계 전략에 따라서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것이 혹시 모르는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의 발언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출범한 지 한 120일 됐나요? 지금 정부가 외교안보에 있어가지고 운전석에 앉겠다 그랬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보겠다 이런 결기까지는 좋았는데. 해보니까 여의치가 않거든요. 너무 상황이 어려웠고 한국 대통령이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주변 외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그 주변국에 좀 끌려다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언가 미래를 위한 하나의 포석 하나를 던졌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환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군의 자체적인 전쟁 억지력, 뭐 삼축 체계라고도 하고 킬체인이라고도 하고 이런 또 억지력과 방어 능력,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라고 하죠. 이런 그 중요한 국방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런 어떤 그 투자와 병행해서 전자권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을 앞으로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그 보수 야권의 그 주장에 대한 그 반대 담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뭐 북핵 위협이 날로 심화되니까 이를테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또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는 좀 어떻게 보수라면 전자권도 가져오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좀 다른 견지에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래 전자권 환수는 보수의 담론입니다. 특히 국가의 안보 주권을 중시하는 게 보수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모름지기 전 세계 동서고금의 어느 군대를 보든 간에 군인이 지휘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지 남의 나라한테 주십시오. 이런 군인들은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수와 안보 그러면서 군의 지휘관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전술핵을 가져오는 걸 여의치 않으면 핵무장까지 하자고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려면 전자권 필요합니다. 핵무장 하려면. 아니 독자적인 핵 옵션을 갖는 나라가 작전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뭐 핵무기보다 더한 거 가져도 운용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자권하고 핵주권하고 이게 그 앞뒤 동전처럼 짝이 맞아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전자권은 또 가져오지 말자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이중적인 그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자권이라는 건 의지의 측면입니다. 네. 우리가 안보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의 측면이죠. 전술핵이나 핵무기는 무기의 측면입니다. 수단의 측면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꼭 전쟁 때문에 전자권을 가져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나라 아니냐. 사드도 그래서 미국이 배치하자니까 무릎 꿇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죠. 또 북한은 우리를 보고 미국의 괴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 주권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언젠가 평화체제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작전권도 없어요. 이런 국가의 취약성을 계속 안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네. 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우리가 일구성원으로 당사자로 들어가려면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만 꼭 전쟁으로 가란 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서 약간만 각도를 틀면 푸른 초원의 언덕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타협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평화 상태 또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뭐 이렇게 가는 그럴 거겠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중간적인 종전선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종전선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통일 국면이 열렸을 때 한국이 통일의 당사자가 맞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절대 강대국은 한국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우리 국민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향후에 평화협정,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를 당사국으로 해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강대국인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9월 29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관련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독자적 방위력을 갖는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혹여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미동맹과 전자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자권 조기 환수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 행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선거 전이나 후나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더 일관되고 구체화된 신념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만 지금이 이제 우리가 핵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서 이제는 명실공히 핵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그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은 전술핵을 가져다 놔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서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이 아니고 전시작전권을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전환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핵시대에 우리의 생존 전략, 생존의 의지에 대한 가장 어떤 정념이다.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정상 국가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성이에요. 사실 전 세계에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그 신생 이라크 군대도 미국이 다 만들어준 군대지만 작전권 자기가 행사하고 있고. 이라크도. 예, 또 일본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역시 작전권은 자기가 행사하거든요. 또 심지어 뭐 냉전 시대 패전국인 독일조차도 네. 예, 다 자기가 했죠. 그런 만큼 어떤 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 작전권을 갖고 오게 되면 네.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정상국가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제 정세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존하는 식의 안보, 거의 뭐 우리 운명을 미국에 아웃소싱하다시피 네. 이렇게 의존하는 나라로서 과연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안보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네. 우리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주권이고 그 핵심에는 전시작전권이 놓여 있다. 네. 예,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보수 언론이나 또 이제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전략핵도 가지고 있고 전술핵도 갖고 있지만 그야말로 네.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과 전시작전권을 공유하는 개념. 그래서 일종의 주권을 네. 5대5, 50대 50으로 나누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주권 국가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주로 보수 성향의 네. 야당은 뭐든 미국하고 나눠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예, 국가 주권도 나눠서 행사하고. 주권을 나눌 수 있습니까? 또 저기 아니 네. 저 유족들이 네. 저 재산 분할할 때 싸우는 거 보십시오. 또 검경 간에 수사권 놓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 네. 괜히 나누는 거, 저 공유하는 거 얘기하다가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권은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의존적이라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체제를 갖췄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동해에 네. 전략 폭격기를 우리하고 협의 없이 보내서 네. 여차하면 교전 상황을 불사하고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원비 폭격기 말씀하시는 예, 죽음의 거죠? 백조라고 네. 이야기는 비원비 편대를 네.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의 그 공역 근처에 네. 그 진입을 시키는 정말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 시위를 했어요. 네. 우리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언제든 미국은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 국익에 맞게 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작전을 우리가 찬성했겠을까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 없이 간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미국 맘대로 가서 2시간 전에 통보했습니다. 2시간 전. 예, 들어가기 2시간 네. 전이에요.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자, 국가 간의 이익이 다를 때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그것이 각자의 국익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익을 추정할 때 네. 이렇게 이번 그 지난 주말에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존적인 국가의 특성은 뭐냐면은 네.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어떤 그 의지대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역량이 부족하죠. 매사를 다 의존하고 심지어 작전까지 다 의존하고 이걸 뭐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지만 연합사령관은 한 번도 한국군 장성이 맡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미군 몫이고 정보, 작전. 우리가 이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역설이지만 네. 무기라는 거는 전쟁을 하라고 그 그렇죠. 전투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무기인데 네. 하필이면 그 무기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결국 교전 사태 없이 네. 평화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한두 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결국은 상대방한테 공세적 작전을 한 당사자가 네. 사실은 반격을 하면은 그때 또 방어를 해야 되는 부담이 매우 컸던 작전이었거든요. 네. 이번 작전이. 네. 매우 위험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한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사실은 나 갔다 왔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이게 북한의 불량 무기 체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어이없는 웃음을 자꾸 웃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레이더가 고장나지 않아서 북한식 방산 비리가 없어서 탐지를 해서 예컨대 격발을 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갔어요.
네. 폭격기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무인 정찰기를 먼저 보내서 네. 어디에 북한의 위협이 있는가를 정찰을 했고 네. 그다음에 미 해군 전자전기가 또 투입돼서 네. 만일에 북한이 탐지를 했다 한다면 네. 이걸 전자전 예컨대 방해 전파를 발사한다든지 해서 그 레이더를 무력화할 준비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도 죽으러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계 최강의 군대가 가서 망신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번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68년도에 푸에블로가 그 원산 앞바다에서 네. 예, 북한에 납포된 사건. 네. 그다음에 3년 뒤에 미군 정찰기가 북한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사건.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그만한 준비도 없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있을 미군의 피해까지 고려해서 구조합이 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것까지 준비한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간 거고 언론에는 공군만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해군도 들어갔었다니까. 예. 그다음에 해군 소속의 함정, 예. 전자전기가 투입이 돼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해군까지 들어간 것은? 제가 국방위원 아닙니까? 예.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인가요? 아니 국방위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럼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확인을 직접. 이거 단독 기사예요. 지금 저희 이게 단독 해군까지 갔었다는 건 진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 없어요. 보도된 적 없을 거예요. 김종대 의원이 품격시대 플러스 오셔서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예. 참여했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공개해버리니까 네. 리용호 외무상이 네. 앞으로는 격추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또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 영공이 아니라 공역이라 하더라도 공역, 예. 위협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오면은 격추하겠다. 네. 예,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북한은 이제 허를 찔린 것이죠. 네. 상당히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기습을 당했다. 아마 지금 북한 내에서도 이 책임 소재를 두고 네. 상당한 자중질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북한 내부에서도 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허를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핵개발 국가 완전 성공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 논란이 그러니까 상당히 앞에를 보고 완전 성공 그러니까 뒤로 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체면이 뭡니까? 그다음에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왔어요. 네. 그런데 8월 1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승인한 계획이 뭡니까? 괌 타격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괌에서 날아오기만 해봐라. 괌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또 큰 소리 쳐놓은 게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괌에서 날아와서 니네 그 앞마당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허를 찔려가지고 지금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북한도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북한이 다음 행동 어떤 걸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북한이 내부에선 자중질환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리되면 그 다음 단계 행동에 나설 텐데 네. 군사행동일까요? 저는 화성 12호, 화성 12호. 중거리 미사일이 이게 괌 타격용인데 예, 그렇죠. 이걸 괌과 가장 유사한 거리로 아마 사격 훈련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8월 말에 한 번 쐈을 때는 네. 그 괌 타격 계획의 일환으로 쐈지만은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을지 연습 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도 괌으로 간 게 아니라 일본 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거리를 맞춘다고 쐈는데 한 300km 모자라. 3,400km 모자라게 떨어졌어요. 2,700km 날아갔는데 네. 그 괌까지 거리는 3,200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모자라니까 9월 초에 또 쏴요.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한 3,400km 나가니까 이번엔 한 200km를 더 나갔어요.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용어인데 아마 장윤성 기자님은 잘 모르실 건데 0.사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0.사격. 이렇게 시험으로 3발을 쏴가지고 그걸 삼각형으로 그려서 조준이 잘 되나 안 되나. 이 삼각형의 면적이 작아야 조준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벌어지면 그걸 진짜 사격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리를 0.사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번 쏴보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거는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괌을 갖고 이렇게 공방을 한 것을 그만하고 미 본토로 무대를 바꾸자.
북한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 본토 거리에 맞게 네. 태평양 상황의 어느 지점으로 ICBM을 발사한다든가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북한이 고각 발사, 그래서 이렇게 높이 써서 딱 떨어뜨리는 거였는데 이걸 정상 각도로 하면은 네.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발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고각 발사를 한 이유는 남의 나라 영공을 지나간다. 물론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꼭 미국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네.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우선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고 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자기 의지대로 결정한 것도 아닌 나라가 이러면서 이제 배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육자회담 때 우리가 주도해서 그 9.19 공동성명을 만들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3자 또는 4자가 평화 상태를 맞습니다. 위한 네. 남북 간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걸 문구에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합의하자고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9.19 공동선언 그대로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정말 평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상당히 크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만은 안 된다. 이 발언이 좀 보수 진영에서는 금원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문정인 특보의 원래 지론이 네. 동맹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다. 그 목적은 평화여야 된다. 이런 네. 걸 원래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논리로서는 저는 낯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남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구태여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문정인 교수하고는 항상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에 함께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라고 말하지 않는 동맹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발언을 하셨었죠. 집권 초기안에. 미국에서 문정인 교수도 발언 많이 했지만 저도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제 발언은 언론에 하나도 주목이 되지 않고 아, 그래요? 이게 국회의원 발언이라고 그랬었는지. 아니, 지금 마음껏 하십시오. 그 문정인 특보는 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무게 있게 보도가 됐죠. 네. 이제 같이 그런 모든 일정을 수행하고 국내에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 특보의 발언의 배경에는 여차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패싱, 우회하고 네.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한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여 이 발언이 지금 나왔을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 문정인 특보는 동맹론자예요. 원래는 보수입니다. 한미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고 평소에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은 네. 한미가 긴밀해야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못할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긴밀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쟁 억지나 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네. 그런 동맹도 있지만은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하다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변형하면 예. 지금 문제의 발언 동맹이 깨지는 안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맥락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네. 예, 단지 그 때와 장소가 어땠는가는 제가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만 이걸 또 언론에서 악용하기 좋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정치 문제와 되게 관리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실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의 진실 공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반면 강경화 장관은 그런 거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였고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진실 게임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자, 우선 대화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두 분의 말씀으로 다 사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자, 우리가 7월 초에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안했는데 두 가지였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북 군사회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도주의. 근데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자,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홀로 북한하고 군사회담을 진행했을 때 이 국제공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분 말씀 중에 누가 옳으냐 하는 건 그 뒤에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문제는 강경화 장관한테 틸러슨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때가 7월 25일경이에요. 네. 그때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북한이 ICBM을 발사했죠. 자,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8월에 들어서서 그 북한의 군사회담을 원래 제안할 때는 어떤 의제라도 좋으니 한반도의 평화 문제,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 위기관리 문제를 갖다가 협의하자고 군사회담을 제안한 건데 8월이 되자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그거는 뭐 한반도 평화 같은 큰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다. 단지 휴전선의 확성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저번에 목함지뢰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런 식의 국지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 낮은 수준의 한 라인을 설치하고 협력을 하자는 것 정도를 제안하자는 얘기지. 무슨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뭐 이런 더 나아가서 이 전략적인 문제를 협의하자는 그런 군사회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최초에 군사회담 제안할 땐 그 얘기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었던 거였다고.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건 왜 축소가 됐을까? 그건 그 중간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화가 있었던 것이죠.